에스크 프로페서 차 시간입니다. 41번째 시간으로 지금 우리 입자파동 이중성 이야기를 지난 시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8세기 이야기, 오늘은 19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가 바로 뭐였습니까? 1704년에 뉴턴이 광학을 발표했죠. 이 광학에서는 그 전과는 다르게 자기가 실험한 내용, 실험 기구를 어떤 걸 썼는지, 프리즘을 어떤 회사 걸 써가지고 각도는 몇 도로 해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실험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결과를 수용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이 18세기는 한 세기 동안 내내 사람들이 빛은 입자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죠. 빛은 입자구나 라고 생각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자연현상의 모든 것은 입자 아니면 파동이다 라고 할 때 입자라고 하는 것은 질량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질량 덩어리, 근데 빛은 뭐 질량 덩어리가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 아주 미세한 입자들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세기가 들어오자마자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19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영국에서는 그 과학, 아주 빨리 발전하는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당시에는 뉴턴 역학이 아주 당시에 신과학이었죠. 그걸 위해서 무엇을 세웠냐면 영국 왕립연구소 로얄 인스티튜션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누구 아이디어로 이렇게 됐냐면 열소설이 틀렸다라고 얘기한 럼포드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벤자민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재밌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영국에서 출생해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뭐 미국 독립운동하고 했었는데, 이 사람 영국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편을 들어서 싸웠던 이런 과학자였는데, 아무튼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영국에 돌아와가지고 우리 지금 신과학이 새로운 걸 많이 하니까 우리 대중들 위해서 무엇인가 과학자들이 하자. 그래서 영국의 지도급 과학자들에 의해서 당시 알게 된 최신 과학 지식을, 그게 바로 뉴턴 역학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전파하고 연구를 돕기 위해서 1799년에 설립을 했는데, 여기서 토머스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의를 하게 됩니다. 토머스 영 하면 우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듣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의사였습니다. 의사로 수련을 받았었는데 물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의사를 잠시 중단하고 이제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라든가 이런 아주 세계적인 언어에도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왕립연구소, 영국의 왕립연구소가 나오자 거기서 전속 교수로 이제 초빙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초기에 화학 분야에는 데이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물리 분야에는 이 토마스 영이 물리학을 일반 대중에게 강의하고, 그 강의한 내용을 토마스 영은 책으로도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역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체의 탄성은, 이런 고체의 탄성에 대한 법칙이 후크의 법칙이 있는데, 후크의 법칙은 물질에 대한 법칙이라면 그런 탄성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다. 물질마다 그 탄성의 정도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물질의 역률을 도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1801년에 유명한 영의 이중슬릿 실험,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배우죠. 이 실험을 해가지고 빛의 간섭 무늬를 관찰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빛이 파동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빛이 간섭 무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을 딱 눈으로 보이자 어떻게 됐습니까? 네, 뉴턴의 빛의 입자선은 더 이상 설당을 잃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빛은 이게 입자 같기도 하고 파동 같기도 한데, 뉴턴이 아주 굉장히 복잡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입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간섭문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이 아니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성질이고 너무 분명한 것이었기 때문에 빛은 파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진동과 파동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진동이란 무엇이냐면 흔들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한 위치에서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진동이죠. 그래서 이 진동은 대상이 한 물체입니다. 근데 파동은 진동하고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뭐냐면 인접한 위치의 진동이 전달돼서 나가는 운동, 이게 바로 이제 파동인데, 그래서 파동은 대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물체가 됩니다. 그래서 각 물체는 어떠냐? 각 물체는 제자리에서 똑같은 진동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부채놀이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사람들은 각각 어떻습니까? 제자리에서 앉았다 섰다만 하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부채가 샥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랬을 때 제자리에서 앉았다 섰다 하는 그 물체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매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진동하는 물질로 파동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매질인데, 파동에서는 진동하는 건 뭐냐면 이 매질이 진동합니다. 그런데 파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매질을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그 매질이 진동하는 모습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동이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진동하는 놈이 있어야 되겠죠. 그 진동하는 놈을 뭐라고 그러냐면 매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파동에서는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빛은 간섭 현상을 이 토마스 영이 나온 다음에야 보이고 뉴턴은 그걸 관찰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빛이 간섭 무늬를 만드는데 간섭 현상을 보이는 걸 간섭 무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빛의 두 가지로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를 결맞는 빛과 다른 하나를 결맞지 않는 빛이라고 하는 것인데, 결맞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여러 개가 이렇게 진행해 갈 때 진동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 진동하는 모습이 다들 똑같이 앉았다 섰다 똑같이 하는 거, 이게 바로 결맞는 빛입니다. 이런 레이저 빛 같은 것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빛이 결맞는 빛에 해당하고, 이런 것은 두 개를 비춰줄 것 같으면 간섭을 하기 때문에 간섭성 빛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 간섭성 빛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coherent light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두 빛이 서로 만나면 간섭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중 슬릿에서 간섭 무늬가 이런 식으로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무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걸 간섭 무늬다라고 하는데, 이런 간섭 무늬는 반드시 이런 결맞는 빛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우리 주위에서 보는 빛은 결맞지 않는 빛입니다. 결맞지 않는 빛은 어때요? 진동 하나하나가 진동하는 모습이 전부 제각각입니다. 이런 제각각인 그런 것은 우리 형광등이 대표적으로 결맞지 않는 빛이고, LED에서 나오는 빛도 결맞지 않는 빛이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비간섭성 빛이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모여봤자 간섭 무늬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이거를 incoherent light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런 비간섭성 빛은 만나도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대에서 조명을 할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양쪽에서 하죠. 양쪽에서 해가지고 여기서 간섭을 해서 어두워질 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조명을 하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항상 더 밝아지죠. 자, 이런 것이 결맞지 않는 빛인데, 우리 주위에는 대부분 결맞지 않는 빛들이 있어서 결맞는 빛을 만들기가 오히려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맞는 빛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냐면, 같은 빛이 둘로 나뉘었다가 다시 만나면, 그러면 결맞는 빛이 간섭을 일으키기가 딱 좋은 그런 빛이 됩니다. 이중 슬릿도 뭐냐면 저 구멍 하나에서 나왔죠. 구멍 하나에서 나온 똑같은 빛이 둘로 나눠졌다가 구멍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면 여기서 간섭 무늬를 보입니다. 그리고 뉴턴링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에 이런 렌즈 같은 걸 놔두고서 윗면에서 반사되고, 똑같은 놈이 또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투가 돼가지고 여기서 반사되면 같은 빛이 둘로 나눠져서 오지요. 자, 이런 것들은 간섭 무늬를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마이클슨 간섭계가 있는데, 마이클슨 간섭계는 여기 거울이 있는데, 거울이 절반은 투과시키고 절반은 굴절시키는 그런 거울을 갖다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기서 반사돼 가지고 다시 오면 두 개로 나뉘었던 빛이 다시 만나서 간섭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영은 어떤 의문을 가졌냐면 이랬습니다.
빛을 입자라고 했는데, 입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빛의 성질 중에서 입자처럼 보이는 성질도 있었고 파동처럼 보이는 성질도 있었죠. 그래서 입자라고 하면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성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당시 파동이 분명한 소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간섭 때문에 맥놀이가 발생하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 두 빛이 만나서 간섭이 생긴다고 하는 걸 어떻게 보일까 한번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수면파가 생각이 났습니다. 수면파도 이렇게 간섭무늬를 보인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죠. 그래서 바로 빛도 이런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어떤 방법을 이용했냐면 뉴턴이 쓴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뉴턴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두운 방에다 여기 문에 구멍을 뚫고서 그 빛이 이렇게 오는 거 했죠.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간섭성 빛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작은 카드로 이 트럼프 카드 같은 것으로 이 빛을 둘로 이렇게 쪼갰습니다. 둘로 쪼갠 다음에 다시 만나게 만들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스크린에 이런 간섭무늬가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영의 이중 슬릿 실험 결과라고 하는 간섭무늬인데, 이것은 빛이 파동임이 분명하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동을 설명할 때는 우리 어떻게 설명하냐면 주기와 파장으로 설명합니다. 이 파동의 주기는 얼마고 파장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파동은 진동이 전달되는 거라고 그랬죠. 진동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이게 주기입니다. 이 똑같은 주기를 뭐로도 표시하냐면 우리가 진동수로도 표시하는데,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고 이걸 말로 할 것 같으면 단위 시간 동안에 반복되는 진동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한 번 진동하는데 0.1초 걸렸다면 이것의 역수는 열이죠. 그러면 1초 동안에 10번 진동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진동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단순히 진동수에다 2파를 곱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장은 뭐냐면 이제 파동에서 한 주기 동안에 파동이 진행한 거리입니다. 이걸 파장이라고 하는데 이 파장도 주기와 똑같이 이렇게 역수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장분의 1을 파동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길이에 포함된 파동의 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파동수에다가 2파이를 곱한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파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파동수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파동의 경우에는 파장과 파장의 역수에다가 2파일 곱한 파수와 요 두 가지만 이제 이용을 합니다. 이 파수는 그래서 K라는 문자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 파동의 속력은 이 주기와 파장으로부터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한 주기 동안에 파동이 파장만큼 진행을 하죠.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당연히 T분의 람다가 되겠죠. 근데 T분의 1은 F, 진동수니까 람다 F가 되겠고, 이 람다 F를 파수하고 각진동수로 표시할 것 같으면 K분의 오메가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진동수를 파수로 나눈 것도 파동의 속력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파동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제 이 파동의 속력이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여기에 진동수나 파장이 바뀌면 파동의 속력이 바뀐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파동의 속력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 매질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매질에서 다른 파장의 파동이 지나갈 때는 진동수도 바뀌어가지고 바로 V는 람다 F로 정해지는 진동수도 바뀌어서 항상 매질이 같으면 항상 파동의 속력은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파동이 간섭 현상을 일으키냐면, 그것은 두 파동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파동은 반드시 어떤 식을 만족해야 되냐면 이렇게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만족해야지 됩니다. 여기서 꼬부라지게 표시한 건 편미분 기호인데 여기에 U가 파동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U는 공간상에서는 진행하고 시간상에서는 진동하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니까 공간상에서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합니다. T는 미분하지 않고 가만 놔둬서 편미분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고 그랬을 때 요 앞에 개수가 K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건 무엇으로부터 유도할 수가 있냐면 매질에다가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하면
그 뉴턴의 운동 법칙이 무엇입니까? F는 ma를 적용하면 그러면 이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면 여기로 가면 되겠어요. 이거 이 T027은 뭐냐면 우리 차 교수의 고급 물리학 2죠. 거기에 27번째 강의 가면 요거 증명하는 게 그대로 보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K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메가분의 K가 V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건 뭐가 되냐면 V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래 파동 방정식인 그 파동의 속력이 여기 이렇게 속력분의 1이 여기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요 미분 방정식을 풀면 풀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코사인이나 사인 함수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랬을 때 이런 풀이가 여러 개가 있다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두 개 중첩되는데, 이런 파동이 있을 때 이 파동이 얼마나 센 파동인가 하는 건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 요 앞에 있는 진폭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풀이는 요게 요 모양, 요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져 가지고 다른 풀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동이 하나는 이렇게 생긴 파동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긴 파동이 있다면, 여기서 우리 이 경우에는 지금 파수하고 각진동수는 같은데 여기에는 요걸 위상이라고 부릅니다. 요 위상만 다른 요 두 개가 있다면 이 두 개도 각각 전부 다 요 두 개를 갖다가 더한 거, 이 두 개를 어떻게 더하냐면 앞에다 상수를 곱해서 더한 것도 역시 풀이다. 요것도 파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 두 개가 파동이면 두 개 더한 거, 요걸 선형조합이라고 하는데 선형조합도 풀이다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이렇게 이게 이제 파동 중첩인데, 이런 중첩 현상에서부터 간섭무늬가 나오는 거를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이용하냐면 바로 코사인 함수의 덧셈 법칙이나 뭐 사인 함수의 덧셈 법칙을 이용합니다. 이게 진폭이 같은 두 파동이 중첩한다라고 한다면 요걸 이용해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쫙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진폭이 이런 모양으로 됐죠. 그래서 중첩된 파동의 진폭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요 위상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어떤 경우는 파이가 해서 위상차가 이제 2파이의 정수배면, 그러면 요 놈이 뭐가 되냐면 요거 이 정수배면 요게 1이 돼서 2a가 되죠. 근데 요게 홀수배면 2파이의 파이의 홀수배면 그러면 이게 0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를 보강간섭이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걸 상쇄간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결맞는 빛의 경우에는 요 파이가 전부 일정한 요 둘 차이가 파이가 일정해 가지고 그 중첩이 돼가지고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결맞지 않으면 요 파이가 여러 가지가 되겠죠. 뭐 여러 가지가 무릴수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다 상쇄돼 가지고 간섭무늬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게 바로 파동의 이론이고 파동에서 간섭무늬가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빛이 이제 파동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파동 중에서도 무슨 파동이냐라고 하는 빛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파동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당시에 순전히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이론에 의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당시에 19세기의 전자기학은 뭐냐면 전기현상의 상호작용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전기현상은 현상 자체는 있었지만 그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잘 알고 있죠. 전화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건 원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선에 흐르는 전류도 원자 속에서 흐르는 거죠. 근데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원자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전혀 모르는데 현상만 가지고 전자기에 대한 이론이 완성이 됐는데, 그 이론을 완성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맥스웰은 20세기 물리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19세기의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20세기 물리학은 바로 무엇입니까?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죠. 만약에 이 맥스웰이 없었더라면, 맥스웰이 없어서 전자기학의 이론 체계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이 가능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맥스웰이 나오기 전에 전자기학은 17세기부터 쭉 이어져 오면서 전기 현상에 대한 그런 법칙들이 나왔습니다. 플롱 법칙이 나오고 비오사바르 법칙이 나오고 암페어 법칙이 나오고 패러데이 법칙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1871년에 그 케임브리지 대학을 이제 졸업을 했는데, 케임브리지 대학의 초대 캐번디시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이거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물리학과에서 석좌 교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케임브리지 대학 물리학과에서 당시 최고의 실험실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실험실의 설계에서부터 장비 구입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분이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캐번디시 연구소를 설립하고 그 초대 소장이 된 분이 맥스웰이죠. 제2대 소장이 톰슨이고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1873년에 2권으로 된 책, 맥스웰의 전자기학이라는 책을 발표하는데, 그동안 우리 아까 그랬죠. 쿨롬 법칙에서부터 시작해서 150년 동안 쭉 따로따로 발전된 전자기학 법칙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의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일관된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이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그 전기자기 현상에 의해서 전기장과 자기장은 전자기파라고 하는 걸 만든다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예언을 한 것이죠. 그 이야기는 조금 더 계속을 이제 앞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맥스웰은 48세의 젊은 나이에 복부암으로 별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맥스웰의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책이 한국어로도 이제 번역돼 나옵니다. 이거 아직 그 서점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맥스웰의 전자기학의 2권으로 돼서 이건 두 번째 거의 표지인데, 여기 가만히 봤더니 여기 저자하고 여기 번역한 사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도 또 아는 사람 이름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19세기 말에 이르러서 드디어 빛이란 맥스웰의 전자기 법칙으로부터 예언한 전자기파라는 파동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맥스웰 방정식이란 무엇이냐? 맥스웰 방정식은 맥스웰의 기본 법칙은 쿨롱 법칙, 비오사바르 법칙, 패러데이 법칙, 이런 것들이 기본 법칙입니다. 근데 그런 기본 법칙을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표시했습니다. 이 가우스 법칙이 쿨롱 법칙과 똑같은 법칙인데, 이런 미분 방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자, 이건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장에 대한 암페어 법칙, 암페어 법칙은 비오사바르 법칙과 똑같은 것인데, 이것도 이런 미분 방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러데이 법칙도 이런 미분 방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어떻습니까? 이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보니까 쿨롱 법칙, 비오사바르 법칙, 패러데이 법칙이 다 따로따로인 법칙처럼 보였는데 어떻습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을 다이버전스를 취한 법칙, 컬을 취한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것처럼 전자기의 여러 법칙들은 따로따로 독립된 법칙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칙들은 각 위치마다 점마다 성립하는 미분 방정식인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에 지금 전하 밀도가 있고 전류 밀도가 있는데, 전하 밀도도 없고 전류 밀도도 없는 이런 공간에서는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이 전하 밀도와 전류 밀도를 0으로 둔 이런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이 성립하게 되면 이 간단한 식을 이 미분 방식을 풀어야 되죠. 이 간단한 식을 푼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 미분 방정식은 어떻게 푼다고 했습니까? 여기 분자에 있는 종속 변수를 분모에 있는 독립 변수로 이제 구한다 그랬죠. 근데 종속 변수가 2개입니다. 전기장 E와 자기장 B 이렇게 2개가 되면 이 2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걸 그래서 연립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맨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기장 또는 자기장만의 미분 방정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 잠깐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어요. 전기장을 없앨 수도 있고 자기장을 없앨 수도 있는데, 먼저 2개가 똑같은 방법이고 똑같은 결과입니다. 4번식의 양변을 컬을 취하겠어요. 양변을 이렇게 컬을 취하면, 그러면 우리 요 좌변을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바로 벡터의 3중곱 이런 식이 있죠. 이걸 이용합니다. 이걸 이용할 것 같으면 요 좌변이 여기에 3중곱 우변의 첫째 항하고 두 번째 항 이렇게 되는데, 요 첫 번째 항은
맥스웰 방정식의 저 일식을 이용해 가지고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로 딱 돼버립니다. 그래서 좌변은 요거 이렇게 간단하게 요걸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데 전기장의 라플라시안으로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변은 또 어떻게 하느냐? 요 우변은 양변식 우변을 컬을 취합니다. 우변에 컬을 취하고 여기에 이제 미분을 하는 게 시간으로 미분하는 거하고 요 이제 델 연산자는 공간에 대한 미분이죠. 그걸 이렇게 이제 교환을 할 것 같으면 컬비는 요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요걸 이용할 것 같으면 거기다 그걸 이용해서 여기에 딱 집어넣을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요거는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게 되죠. 그래서 좌변은 공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 우변은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게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를 6번식은 저기 좌변 5번의 좌변에 대입하고 7번식은 5번의 우변에 이렇게 대입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을 다시 이항할 것 같으면 이게 바로 파동방정식의 형태가 되는 거죠. 요 식을 보고서 이건 전기장이 파동방정식을 만족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자기장도 역시 파동방정식을 만족하는데 이 식을 보고서 맥스웰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을 만든다라고 하는 전자기파를 1865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이런 파동방정식이 있으면 그 파동방정식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파동에 속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그래서 전자기파를 얘기하는 파동방정식에 보면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서 둘 비교할 것 같으면 속도가 여기서부터 뭐가 되냐면 이 뮤제로와 입실론 제로의 루트를 씌워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뮤제로와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것은 진공의 성질을 말해주는 상수인데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쿨롱 법칙에서 나옵니다. 쿨롱 법칙에서 우리 뭘 하냐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은 8.99 곱하기 10의 9승이라고 하는 거 알죠. 우리 SI 단위를 이용해 가지고 그 다음에 뮤제로라고 하는 건 비오사바르 법칙에서 나옵니다. 이 비오사바르 법칙에서 요거는 뭐냐면 10의 마이너스 7성 이 값이 나오는데 이걸 여기다 이렇게 대입합니다. 이 대입하면 우리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입했더니 뭐가 되냐면 바로 요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 맥스웰 방정식에서 구한 전기장이 파동이라고 했을 때 그 파동의 속도를 이렇게 구한 거죠. 그래서 2.99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이건 뭘로 구한 겁니까? 측정으로 구한 게 아닙니다. 당시 알고 있던 쿨롱 법칙과 비오사바르 법칙의 비례 상수에서부터 계산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1865년에 이걸 알고 있었다면 바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빛의 속력을 진짜로 측정하는 일이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목성을 보고 측정한다든가 또는 별의 광행차를 보고 빛의 속력을 유추한다든가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상에서 실험으로 빛의 속력을 측정했습니다. 사실 그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빛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그 시간 간격을 재는 그런 시계가 아주 빠른 시계가 있을 수가 없었는데 이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누가 냈냐면 피조라고 하는 사람이 냈습니다. 피조, 프랑스의 피조가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프랑스에서는 에펠탑에다가 72명의 과학자 이름을 쫙 썼다 그랬죠. 그 중에 지금 그 에펠탑이 세워질 때 유일하게 생존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했냐면 여기 몽마르트 언덕에다가 이렇게 딱 거울을 놔뒀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보는데 여기에 톱니바퀴를 빨리 돌렸어요. 톱니바퀴를 빨리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톱니바퀴 하나가 지나가는 시간이 이게 시간 간격이 되겠죠. 집과 몽마르트 언덕 사이는 8.633km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빛의 속력을 어떻게 측정했냐? 얼마로 나왔냐면 1851년에 3.1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푸코는 또 유명한 사람이죠. 지구 자전을 보여주는 푸코 진자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게 피조의 톱니바퀴를 개선을 했습니다. 뭘로 개선했냐면 여기다가 회전하는 거울을 붙여가지고 개선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건 굉장히 작은 스케일의 실험 장치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측정을 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2.99796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이게 딱 나왔어요. 이게 바로 무엇과 같습니까? 네, 쿨롱 법칙과 그 비오사바르 법칙에서 나온 그 빛의 속도와 같죠. 여기서부터
빛이 바로 전자기파의 일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학적 파동과 전자기파를 비교할 것 같으면 역학적 파동은 매질을 구성하는 각 부분에 진동이 전달되는 현상이고 뉴턴의 운동법칙에서 유도됐고 그 다음에 역학적 파동을 간섭하면 이런 모양을 보이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전자기파는 무엇으로 유도됐습니까? 맥스웰 방정식에서 파동 방정식이 유도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간섭이 이런 특징을 보였다고 하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봤습니다. 이것 가지고 19세기에 빛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1801년에 토머스 양이 간섭 무늬를 관찰해서 질량 입자들이 아니라 뉴턴이 얘기한 것처럼 미세한 질량 입자의 움직임이 아니라 바로 매질의 진동이 전달되는 파동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 토마스 영에 의해서 생각한 파동은 역학적 파동입니다. 그리고 1862년 빛의 속력을 측정하고 1865년 맥스웰 방정식에서 전자기파를 예언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19세기 말기에는 이게 만약에 파동이라고 한다면, 빛이 파동이라고 한다면 이제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매질의 이름을 에텔이라고 이름 짓고 그 매질을 찾는 실험을 19세기에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성공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가 됩니다. 20세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